더블록 13편 원주민들 마약과의 전쟁. 마약 퇴치 해결 방법의 하나로 1970년대 초 이 지역 원주민 불법 거주자들이 원주민 주택 이혼회를 발족시켜 주었고, 1973년 히틀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블리 캐롤라인 로이스 바인스트라트에 걸쳐 있는 41개 테라스 하우스를 구매했으며, 호주 최초로 원주민 주식회사가 탄생했으나 이는 백이들과의 인종 간 긴장이 극에 달하는 결과만 만들어 원주민들은 거주지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더욱더 마약에 매달리게 되었고 찌들어갔다. 그렇지만 1980년대 더블록의 확장으로 1970년 중반과 80년대 초반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해 레드폰의 원주민 인구는 이전에 3배를 증가한 반면 마약 중독자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믹과 토니는 가디갈 부족 석손 먼디네의 후손이다. 믹 먼디네가 AHC 아브라지널 하우징 컴퍼니를 설립, 대표직을 갖게 되자 믹 대표의 동생 토니는 젊은이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체육인으로 키워 정신무장을 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지역에 엘로리 체육관을 만들어 후진 양성에 힘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수 양성이 비교적 쉬운 복싱 선수를 양성해 토니의 아들 앤서니 먼디네를 비롯 성공한 복서들을 배출했다. 이것이 마약 퇴치 운동을 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밥 호크와 폴 키팅 정부 당시 주택건설 기금이 다시 확정돼 그 자금을 쓴 AHC는 더 블록과 인근 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반면 마약 중독자들이 급속히 증가되어 마약 과다 복용과 범죄 증가로 사망하거나 폐인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헤로인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먼디네 형제 믹과 토니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면서 마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운동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길이라고 여겨 체육관을 확장, 원주민 운동선수들을 후원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토니의 아들 앤서니 먼디네 같은 복싱 세계 챔피언을 탄생시킨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에브라진의 피를 이어받은 프리먼 선수는 성화를 최종 점화했으며 여자 육상 400m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아브라진 원주민 길을 들고 트랙을 한 바퀴 돌면서 세계의 호주 원주민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2015년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구수 풋볼 선수가 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구수는 2015년 7월 무기한 연습과 경기 출전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의 유명 언론인들이 일제히 구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 엘렌 존스 뉴스코 퍼레이션의 칼럼니스트 겸 방송인인 앤드류 볼트와 미란다 디비안 등이 공격에 합류했다. 관중들은 구수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며 야위는 인종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구수를 옹호하며 야유하는 관중들을 나무랐다. 토니 에버트 총리, 다니엘 앤드류 빅토리주 총리, 호주 부호 제임스 페이커 등 저명 인사들이 경기 중 선수에게 야유를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인종차별 행위라면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AFL 경기 등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우리는 구수를 지지한다, 스포츠 인종차별주의 배격 등으로 구호를 들고 구수를 응원했다. 말 없는 다수의 성난 민심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2015년 8월 1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AFL 경기에서 시드니 스완 선수들은 구수가 없었지만 더욱 분발해 상대팀을 111대 65로 대파했다. 애들레이드 팀 팬들도 교수를 응원했다. 원주민 럭비스타인 그레암 파머는 서호주에서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그의 형제 자매를 모두 백인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수녀원에서 성장했다. 그는 소아마비로 왼발이 오른발보다 짧은데도 수녀들의 보살핌으로 유명한 원주민 풋볼러가 됐다. 현재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지 풋볼 선수들 중 약 12%가 원주민들이다. AFL 18개 팀의 70명의 원주민 선수들이 뛰고 있다. 원주민 팀도 1983년 구성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원주민은 2011년 6월 30일 인구조사에 의하면 66만 9천 명이었다. NSW 20만 8,500명, 빅토리아 4만 7천 명, 퀸즐랜드 18만 9천 명, 노턴 테리토리 8만 8,850명, 태즈마니아 4.7%, 서호주 3.8%, 남호주 2.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학교도 없는 내륙 오지에도 13.7%가 살고 있다고 한다. 1992년 당시 폴 키팅 수상은 이 지역 원주민들의 화해를 당부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레드펀 연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 연설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 당시 취재하던 기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국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를 통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던 사람의 자료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서슬이 퍼는 검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민중들의 삶은 큰 굴곡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국가라는 정치 권력을 사용할 때는 항상 거짓말이 존재했습니다. 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자신들의 일속을 챙겼습니다. 국가의 거짓말이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혼란의 시대에 국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아서 필립이 이끈 11척의 배에 1,500명의 인원이 타고 항해한 결과 1788년 1월 26일 드디어 시드니 항구에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를 건설한 거죠. 그때 시드니는 허벌판이었고 빈 땅이었어요. 그 땅을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원시인이 살고 있더군요. 우리는 그들을 에버리진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져서와 에버와 오리지널이 결합된 말로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죠. 줄임말로 아보라고도 표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웠어요. 굉장히 미개했죠. 이 아이들을 문명에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자 우리는 이 호녀라를 에브라진의 마을에서 구출해낸 후 문명과 교육을 받게 하고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에브라진으로부터 떼어놓아야 백인 사회에 흡수될 수 있고 에브라진의 흔적을 영원히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00년에서 1972년 사이 적어도 3만 5천 명의 아이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죠. 어차피 호주 대륙에 함께 사는 이들이니 동화 정책을 편 거죠. 그 원시적인 마을에서 열악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모든 백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뿐 악의로 한 말은 아니나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기사가 된 것이다. 당시 호주 총리이던 폴 키팅이 남긴 레드펀이 바로 그것. 폴 키팅은 시드니의 원주민
밀집 지역의 레드폰에서 행안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원주민 백인 간의 국민적 화해를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비원주민인 호주 백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러한 잘못에 대한 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수탈을 자행한 사람들은 바로 백인들이고 우리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들의 전통적 삶도 망가뜨렸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병균을 가져왔으며 술도 가져왔다. 우리는 살인도 저질렀다. 또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빼앗았다. 우리는 인종적 차별과 인종적 배제를 서슴지 않았다. 그건 모두 다 우리의 부주의와 편견으로부터 나온 결과였다. 이러한 일들이 백인들에게 일어났다면 하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조차 무시하였으며 그들의 마음과 몸이 되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에브러진이라고 불리는 호주 원주민과 백인 이주민 사이의 관계가 그간 어땠는지 이 연설의 모든 해답에 나와 있다. 백인 이주민들은 원주민의 모든 것, 땅과 생활방식, 심지어 가족까지를 박탈하고 파괴하고 뺏었다. 하지만 폴 키팅이 이 유명한 연설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92년 전에는 백인들은 자신들이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원주민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까지 20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사실 원주민들은 에브러진이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타자로 만들어버린 단어 아니겠는가. 대신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호주 동부와 남부에서는 자신들을 우리 사람이라는 뜻의 쿨이라고 부르고, 서부에서는 명가, 북부에서는 요양구, 중앙에서는 안항구, 남부에서는 농가라고 부른다고 한다. 반면 최근 진보적인 호주인들은 원주민을 가리킬 때 최초의 호주인이라는 말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이 까만 피부의 호주인들은 적어도 4만 년 전에 동남아에서 호주로 건너왔다고 추측되니 말이다. 백인들이 호주를 발견했다는 말 자체가 원주민들에게는 모욕적인 셈이다. 백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오던 당시 원주민 인구 수는 25만에서 75만 명으로 대략 500 내지 600개 정도의 독립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럽인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가던 1860년에 원주민 인구는 2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한다. 1967년까지 원주민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967년에 열린 국민투표에서야 90.8%의 호주인으로 원주민도 호주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땅과 언어, 목숨과 가족까지 빼앗겨온 호주 원주민들은 얼마나 미개했기에 1967년에서야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된 걸까?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터질 일이다. 그들의 조상은 백인이 이주할 무렵에는 그들만큼의 독특한 문화를 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더블록 15편 원주민들의 인권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